네, 이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까마득한, 속된 말로 하면 보이지도 않는 학교 후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자 장홍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단순한 화학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로 다루는 주제가 폭발물, 독, 마약 세계인데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연기가 전형적인 높은 확률로 죽기 쉽기 때문에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약, 그리고 다양한 폭발물, 그 화끈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폭발물의 화학자, 독극물의 화학자로 유명하신 안전 장홍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오늘 이 장홍재 교수님을 모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엄청 크실 텐데요. 하지만 커다란 폭발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장홍재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시작 스타트로 끊을 만한 폭발물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폭발 종류도 많지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터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산화수소 정도가 시작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과산화수소. 자, 이 과산화수소라는 게 처음에 딱 들어보셨을 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근데 막상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는 이런 분자 모형 이런 키트를 갖고 왔는데, 흔히 보는 물 H2O의 요 분자 구조입니다. 요 빨간 게 산소고요. 요 하얀 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H2O. 이게 일반적인 물인데요. 과산화수소는 그러면 뭐죠? 산소가 과하게 있는 그런 명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산소가 만약 더 들어간다면 그게 과산화수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산소가 하나 더 붙어서 조금 더 커졌습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 물질이지만은 그 성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른데요. 간단하고 안전한 물이 어떻게 이렇게 산소가 하나 더 붙었다고 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위력적인 폭발물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장홍재 교수님께서 파헤쳐 주실 겁니다. 그냥 생긴 것만 보면 사실 대칭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물이라는 물질은 굉장히 안정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질은 물처럼 바뀌고 싶을 거고, 쉽게 말해 과산화수소가 만약 두 개가 있다면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물이 되고, 떨어져 나온 산소들은 모여서 산소 기체가 됩니다. 근데 산소 기체는 뭔가 물질을 태우거나 폭발시키거나 이런 데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얘가 깨져서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폭발이 되고, 이게 느리게 일어난다면 단순하게 산소를 공급하는 정도의 작용이 되겠죠.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도 물을 가지고 만들어요, 사실은. 원래 물 갖고 만듭니까? 네, 물에다가 산소를 넣으면서 이제 전기를 좀 흘려주게 되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고, 뭐 그 방법이 가장 친환경적이어서 요즘에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아주 고부가가치의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에다가 전기 충격을 막 주면은 여기 산소가 하나 더 달라붙으면서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냅두면은 요 다시 물로, 더 안정한 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요 산소가 똑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온 산소가 이 이른바 그 활성산소가 되는 건가요? 그 상태대로면 활성산소죠. 그래서 둘이 네. 만나면 산소 기체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활성산소는 피부에 손상도 일으키고 암도 유발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효과를 아주 묽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우리한테 이롭게 될 수가 있죠. 그게 흔히 사용하는 소독약. 네, 상처 났을 때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뽀글뽀글 거품이 나면서 그렇죠. 소독이 되는데, 그 거품이 바로 산소 기체죠. 피 속에 있는 철과 만나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폭탄 그리고 폭발물이지만 네. 그것보다 유용하게 사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된 이런 깨끗한 하얀색 종이, 이게 다 펄프를 표백해서 희게 만드는, 흰색으로 만드는데 과산화수소가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데 과산화수소를 넣으면은 미생물들도 사멸시킬 수 있고, 또 몸에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분자도 다 분해해가지고 정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면 정말 편리한 거죠. 과산화수소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펄프에다 집어 넣으면은 색을 내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파괴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 종이를 만드는 게 나무로 만든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나무를 딱 보면은 갈색이죠, 보통은. 이 갈색이 리그닌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이 리그닌이 다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 나무에서 한 30% 정도가 리그닌인데 네. 이 리그닌을 분해해서 색이 없는 형태로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게 과산화수소의 역할이고, 근데 리그닌은 잠재적인 가치를 갖는 물질 중 하나여서 최근에는 리그닌으로 도파민을 만든다고. 도파민이요? 이런 유용한 화학 물질을 나무 폐기물로 만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화학의 세계는 참 오묘한데요. 사실 수포자, 물포자도 많이 있지만은 화포자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도 역시 뭔가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홍재 교수님한테 그런 거 좀 많이 없으신지 많이 준비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해온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가볍게 과산화수소가 정말 기체를, 산소를 만들어내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시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과산화수입니까? 네, 이게 과산화수소고 보통 우리가 소독용이나 네.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보통 한 3% 정도 농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30%. 아, 그렇죠. 1리터가 들어있으면 그 안에 과산화수소는 한 30%면은 그 중에 300ml가 과산화수소인 네. 굉장히 독한 거네요. 더 진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우려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있을 정도만 보려고 했고요. 근데 만약 과산화수 2개 있으면 제가 이 좀 빠르게 깰 수 있는 촉매라고 부르는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색깔만 보면 뭐 같아 보이세요? 색감에서 진흙이 들어가 있는 흙탕물이나 아니면 잉크물 같은데 이거는 백금입니다. 백금. 백금이요? 네. 그 비싼 백금? 백금을 작은 이제 나노 입자 크기로 만든 건데, 백금 자체가 약간 그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을 빠르게 분해하는 촉매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빠르진 않은데 놔두면 이제 보글보글 조금씩 올라올 거고, 밑에 맺혀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네. 지금 막 굉장히 산소 방울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지금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위에도 이제 수증기처럼 맺혀 있고, 그러네요. 여기 김도 많이 맺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결합이 깨지다 보니까 네. 우리가 고무줄을 예를 들어 자르면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화학 에너지가 열로 방출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열이 나면서 산소가 발생한다. 연료만 조금 있으면은 불부터 타기가 제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연료만 탁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아까 전에 넣었는데, 네.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산소량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끓이면은 뭐 수증기 얼마나 되겠어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많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산화제로서 쓰임새가 있던 거죠.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가 확 공급이 되면은 모든 주변의 걸 다 태워버릴 그 기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멋있는 일이 생기겠죠. 해보셨죠, 솔직히? 많은 거 해봤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미 실천에 옮긴 분들이 있죠. 헬무트 발터바슨, 이름부터가 멋진 헬무트 발스바터님이 이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하셨고, 루프트바펠 쪽에서 투하형의 로켓 추진도 하셨고, 산소 공급 없이 추진되는 잠수함 같은 연구도 하셨고, 근데 그중 하나가 이 과산화수소의 가능성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의 문을 여신 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로켓 엔진을 달아갖고 쫙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항공기를 만드는 데 이게 썼는데, 그래서 나온 유명한 전투기가 바로 ME-163 코메트라는 전투기였죠. 이 항공기는 어떤 용도로 만들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 중반 이후부터 연합군이 전략 폭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고고도 폭격기들을 이용을 해갖고 독일의 도시와 산업시설들을 파괴하는데, 이게 그 당시 독일 전투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무래도 이게 피스톤 엔진으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상승 속도가 느렸다고 해요. 그 당시 이런 피스톤 전투기의 상승 속도가 1분에 1000m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럼 1000m 고도에서 움직이는 전략 폭격기를 잡으려면 최소한 10수분을 이게 빨빨빨빨 올라가야만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확 올라가서 이걸 딱 요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 목적에 발터 엔진이 아주 적합했던 거고요. 그럼 이 항공기가 고고도 상승 속도나 추진력이 어느 정도나 나왔을까요? 코메트 전투기는 무려 1분에 거의 4000m에서 5000m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불과 3분에서 4분 사이면은 전략 폭격기의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던 것이, 이게 보통 한 시속 800km에서 시속 900km가 나왔다고 해요. 원래는 이게 음속도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음속이 넘어가면은 비행기가 조종성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속도 제한기가 걸려 있어 갖고
한 800에서 900 정도를 맞춰서 움직였다고 해요. 그래도 이 당시 호위 전투기로 많이 쓰이던 P-51 머스탱 같은 게 한 600에서 700km 정도 나오니까 너무 빨라서 와, 이 P-51 머스탱들이 작정하고 몇 대가 달려들어도 그 사이 쉥쉥 휘젓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속수무책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뭐 이것만 들으면은 ME163 코메트가 엄청난 전과를 올렸어야 정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왜 그러죠? 과산화수소 만드는 거, 이거 취급하는 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료 공급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요. 저희 아까 넣은 거 보면 지금 엄청나게 끓고 있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제가 가져온 게 30%였잖아요. 이것도 냉장 보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냉장을 해야 안정한 건데 80이다? 이거는 진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냥 폭발물 그 자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죠. 이 당시 ME163은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테슈토프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체슈토프라는 또 하나의 물질을 썼다고 합니다. 슈토프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슈토프 하면 T 물질, 체슈토프 하면 C 물질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80% 과산화수소가 테슈토프가 되는 거고 체슈토프에 들어간 게 하이드라진 하이드레이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물질인지 장 교수님 설명해 줄 수 있죠? 하이드라진은 엄청 위험하죠. 네. 이거 뭐 과거에도 이 로켓의 추진제로 많이 사용됐고 그 자체로도 발암 물질이어서 실험실에서 쓸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고 모든 화학 반응은 우리가 이제 산화랑 환원이라는 단어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름부터가 과산화수소잖아요. 얘는 산소가 많으니까 주변으로 산소를 이렇게 배출을 하고 이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라고 볼 수 있어서 테슈토프를 산화제로 구분하고 그리고 얘 녀석과 반응하는 것을 환원제라 부르는데 그게 체슈토프에 해당해서 산화와 환원 반응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산화제라고 하는 거 산소를 발생시키고 환원제 그걸로 산소랑 결합시키는 그게 바로 연소와 폭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 게 코메트였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쓴 게 체트슈토프 제트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과망간산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촉매로 많이 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체트슈토프를 면 이런 반응이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비교도 안 됩니다. 말씀하신 과망간산 칼륨에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알코올을 넣으면 한 3초 있으면 불이 팍 솟아올라요. 우리가 이걸 하이퍼골릭 성질이라 그러는데 네. 접촉 점화성. 이게 과거에 많이 사용됐던 이유는 만약에 로켓을 만들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일일이 점화를 시키고 하면은 그 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그죠.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섞이는 순간 닿기만 하면 불이 붙어 타는 물질을 우리가 하이퍼골릭이라 불러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완성폰에서 바로 쏠 수 있는 형태로 쓰려고 그 두 가지를 섞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이터로 불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똑 떨어뜨기만 해도 확 이게 나는. 네, 초기 우주 탐사에도 그 방식을 썼었고 그리고 이거랑은 이 백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렬한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복 무기로 유명한 V1과 V2에는 코메트처럼 체슈토프를 쓸 필요 없이 테슈토프와 촉매만 쓴 거죠. 원래는 V1이 그 캐터필러를 이렇게 쏘아보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테슈토프랑 체슈토프를 섞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는 펄스 제트 엔진을 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기 전 단계로 하기 위해서 섞었다라고 알고 있고 뭐 V2에도 그렇고 다 썼고 우리가 같은 과산화수소로 이제 반응을 할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쏘는 게 V1이나 V2면 이 자체가 미사일인데 발사하다가 불이 붙어 터지면 큰일 나니까 증기, 산소만을 발생시켜서 밀어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 반대로 코메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고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연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쓰고 이렇게 목적이 조금 구분이 됐었죠. 어쨌건 그 강력한 폭발력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원천이 바로 다 과산화수소다. 그러면 이거 과산화수소의 단점이라고 하면 안정성 문제밖에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산소만 나오면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과산화 물질을 쓰는 이유는 산소를 배출시키고 반응을 빠르게 하고 싶은 거니까 과산화수소처럼 수소랑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금속이나 다른 물질이랑 붙어 있는 과산화물이라 부르는 다른 물질들을 사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과산화물을 최근에는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오히려 과산화수소의 장점은 싸다는 거. 만드는 게 물이랑 산소랑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언제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신에 불안정하다. 얘네는 타고 나면은 수증기나 뭐 산소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과산화물은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어서 정밀 시스템에는 조금 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꼭 정밀 시스템은 아닌 카트리지식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비행기 타면 항상 처음에 구명조끼 매는 거랑 또 자동으로 마스크 나오면 본인 먼저 쓰고 옆 사람 도와주려 하잖아요. 안내방송이 나오죠. 이 마스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산소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착륙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산소를 가스통에 싣고 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 그러게요. 과산화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과탄산 물질이라 네. 그래서 뭐 리튬 과산탄염 이런 거 쓰는데 그 물질이 보관이 돼 있어서 얘가 분해되면서 산소가 똑같이 나옵니다. 대신에 터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고 심지어 뭐 우주정거장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비상시에 산소 공급이 필요한 곳, 우리가 이를 옥시전 캔들이라 불러서 진짜 초가 타면서 빛을 내듯이 자기가 분해하면서 산소를 주변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물질들을 실어가지고 비상시를 대비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숨을 빼앗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과산수소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목숨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더 발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정홍재 교수님 모시고 이 과산화수소, 이거 과산화물 다양한 그 쓰임새를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변에 과산화수소 3%짜리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요걸 갖다가 폭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좀 재밌게 유용하게 써볼 수 있는 그 혹시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은 아무래도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그 찌든 때 색깔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완전 제거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색은 없어지니까 깨끗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이나 혹은 청소에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답은 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산소계표백제? 그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어도 락스계도 다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이 과산화수소보다 과산화물이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네. 과탄산, 과망간산 이렇게 과랑 산이 같이 들어간 물질들은 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과산화수소를 또 우리가 많은 오해하는 게 여러 물질을 섞어서 세탁을 하거나 청소를 하면 효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고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보통 뭐 손세정제 같은 것도 왠지 깨끗하게 하니까 이 알코올 종류랑 섞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아세톤 같은 것도 기름때를 닦으니까 요거랑 섞어도 좋을 거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섞으면 높은 확률로 죽기 좋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다른 거랑 섞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안전하게 만약에 쓰고 싶으시다면 순수한 과산화수소만 그냥 넣어서 뭐 변기에 잠깐 뿌려놔가지고 뭐 오염물질 좀 분해를 노린다거나 이런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섞었으면 안 됩니다. 아,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타격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 편 시야까지도 가리는 문제가 흑색화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역시 대표적인 게 영국의 코르다이트가 아닌가요? 어원 자체가 코드, 선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액체 형태로 분산이 돼야지 쭉 꼽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 녹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녹이는 물질이 어떤 건가요? 흔한 물질이죠. 그리고 아세톤. 아, 아세톤. 아세톤은 많이 익은 과일의 그 약간 톡 쏘는 듯 하면서 화려한 맛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세요? 화학자는 자신의 몸에 테스트하기 때문에 와, 순식간에 시소폼이다 녹아 들어갔네요. 나눠봤습니다. 그냥 아세톤이 있어야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코다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세톤이 제일 중요했다. 아세톤이 없으면 우리가 전쟁을 못 하는 거군요.